최근에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상하이 봉쇄도 있고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금방 저는 끝날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고 정확히 본질적인 게 뭐 때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최근의 정세는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냉전과 그럼 신냉전이 뭐가 다르냐. 네. 냉전은 아시는 대로 이제 20세기의 국제 정치의 어떤 하나의 틀인데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는 구도였는데 이제 그 구도는 따지고 보면은 군사 이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산업적으로 봐서는 자동차 산업 또 그 원료인 석유, 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네. 미국이 자동차 산업과 석유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이 20세기 냉전을 승리로 끝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동차와 석유요? 자동차와 석유요. 또 그 석유는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산업의 원료였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미국이 지배한 거지. 근데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배한 거고 다만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 필적할 만한 대결 구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유럽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러시아가 한 절반 정도의 석유가스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결을 벌일 수 있었던 거다. 자, 그러면 신냉전은 뭐냐? 네네. 신냉전은 그 대결 주인공들이 바뀐 거죠. 미국이고 중국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산업과 어떤 원료냐? 사실 중국은 냉전 기간 20세기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이 자동차 산업과 석유가스에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자원 보유의 맞아요. 힘이 약했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지도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석유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망이 없다. 자동차도 내연기관차는 중국이 가망이 없다.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을. 판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새로운 판에서 미국과 대결 구도를 한번 짜보겠다. 이런 거를 구상을 했던 거예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네. 그럼 그 새로운 대결 구도는 뭐냐?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 또 발전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그 원료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액체 석유가스가 아니고 금속이에요. 히토리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100여 가지의 소위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걸 다 포함한 희소금속. 히토리와 희소금속. 그래서 이미 덩샤오핑이 90년대에 선언을 했지만 중동이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판에서의 강대국끼리의 대결 구도. 이걸 짠 거죠, 사실. 그리고 냉전이 정확히 언제 끝났고 신냉전은 그럼 도대체 언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어떤 이런 타임라인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아시는 대로 냉전은 1990년도에 대략 끝났어요. 냉전은 미국과 소련과의. 그 후로 20년,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는 미국에 대적할 만한 강대국이 등장하지 않고 미국이 지배하는. 압도적으로. 그렇죠. 예. 20년 동안은. 예. 중국이 대항마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2009년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2009년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 2009년에 이제 무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히토류나 희소금속의 밸류체인의 장악, 생산에서부터 가공, 부품, 완성품까지 이 풀 밸류체인을 중국이 완성을 해요. 그때 이미 완성을 해요? 2000년대 초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거를 기반으로 중국이 이제는 무기화, 세계에 이제 힘을 보이기 시작한 게 2009년이에요. 마침 그때는 또 세계적 금융위기하고 또 겹치는 시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아무튼 2009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을 했고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신냉전 구도는 벌써 10년을 넘은 거죠. 이미. 그게 성숙되는 단계인데 성숙이 되면은 이제 아시는 대로 원자재 경쟁 또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이게 그러니까 20세기의 기술을 하고 21세기의 기술은 완전히 판이 다른 구도로 가기 때문에 20세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 산업, 자동차 또 전통 제조업 또 그 원료가 되는 석유가스, 정유화학. 근데 이제 21세기는 그게 아니고 전기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전기를 자동차에 쓴 게 이제 전기차고 이제 성숙이 되면은 전기도 공장에도 쓰고 심지어 비행기, 기차, 트럭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전기를. 진짜 말 그대로 전기가 이제 주요 원자재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기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히토류.
그리고 수많은 금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21세기의 경제나 산업은 굉장히 다르다. 20세기하고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그 중국이 좀 더 빠르게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선점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원재료, 히토류, 마치 미국이 석유를 먼저 장악했던 것처럼. 그죠? 석유를 먼저 장악하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이제 1920년대 보면은 미국이 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서 고무를 확보하잖아요. 타이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그 원재료가 되는 히토류 산업을 먼저 장악을 하고 또 다른 금속들, 뭐 리튬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다 지금 장악을 해놨고 또 그거를 가공하는 기술, 가공 시설 다 중국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자란 거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또는 구리, 그러니까 모자란 건 거기서 또 다 가져오고 아프리카에서 또는 중남미는 석유 가스도 많지만 오히려 석유 가스보다 더 많은 게 이런 희소금속,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거는 뭐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미 2009년 이후부터 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굉장히 1대1로나 이런 걸로 외교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거고 브라질도 뭐 철광석은 물론이지만 이제 좀 더 고급 철광석이 뭐냐면 이제 니오뷴이라는 거거든. 니오뷴이 들어가야 가볍고 아주 고강도의 이런 무기뿐 아니라 뭐 비행기 엔진, 제트 엔진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원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브라질이 니오뷴은 거의 90몇 프로 장을 하고 있고 브라질의 대통령 보소나루 대통령인가요?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첨단 산업의 경쟁의 시기에 브라질이 니오뷴만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브라질 경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기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또 칠레는 리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볼리비아는 아직은 이제 개방을 해서 개발을 안 하는데 리튬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볼리비아에 있어요. 그 유명한 우유니 사막 알죠? 네네. 관광지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소금 사막인데 그게 뭐 가로 세로 10,000 스퀘어 킬로미터니까 그 넓이가 서울의 한 10배 된다고 그래요. 그게 다 소금 사막이에요. 그거만 다 캐서 리튬만 팔아도 평생 뭐 먹고 살겠네요. 내가 보기엔 볼리비아 경제는 상당히 GDP가 올라갈 거는 맞아요. 분명히 맞아. 근데 이제 볼리비아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와서 이거를 도와줘야 되죠. 해야 돼 이걸. 그게 뭐 중국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그걸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볼리비아. 지난 2010년에 잠깐 이제 그런 경쟁이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도 들어갔다가 왜 실패하고 나왔잖아요. 자원외교 뭐 이런. 2010년도가 이미 전기차가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이 돼서 그 리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막 늘어나던 때예요. 그래서 국가들이 남미에 리튬 많은 데로 가서 우선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볼리비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럽 뭐 물론이고 중국, 한국 다 들어갔지. 일본. 이명박 정부가 이제 빨리 알아채고 들어간 건데 다른 많은 국가들도 실패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최근에 리튬이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볼리비아도 다시 한번 이걸 오픈해가지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죠. 그걸 맺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 미국이 역시 유럽 국가들도 그러고 들어가서 지금 따내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볼리비아는 아무튼 굉장히 주목할 국가고 전기차로 가는 한 매장량이 워낙에 많고 대신 이제 이 나라는 오랫동안 선진국에 의한 자원 수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거를 계약을 해서 마음대로 개발해서 가져가게 하기는 좀 힘들 거야 아마. 약간 방어적이군요. 방어적이고 과거의 아픈 경험들. 민족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원민족주의가. 그리고 이제 정권이 뭐 좌파 우파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개발이 뭐 중단됐다가 또 됐다가 이런 게 굉장히 부침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로 본격적으로 갈 때 분명히 볼리비아 리튬 없이는 힘들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급 대수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리튬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사이즈 나오니까 대략적인.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이 수많은 희소금속이 있지만 가장 지금 가격 급등이 일어나는 게 리튬이거든요. 한 1년 전에 톤당 9,000불 하던 게 지금 2022년 4월 현재 한 7만 불, 8만 불에. 그러니까 몇 배예요? 한 7배? 8배 더 올라간 거죠. 그만큼 리튬 수급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배터리 공장이 빠르게 증설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쓰일 리튬은 그 정도 속도로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고 결국에는 다른 많은 첨단 산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도체하고 배터리예요.
우선적으로 미국 중국이 건곤일척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일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인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중국이 선점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재료도 선점을 해놨고 네. 중국이 물론 반도체는 전기차만큼 그렇게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우선적으로 원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전기차예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중국이 유리하고. 왜냐하면 원자재는 다 중국이 장악을 해놔. 예를 들면 책이 이제 가난하고 부유한 미국과 중국을 이제 대비했잖아요. 네네네. 현재 세계 경제나 정치를 잘 나타내는 하나의 틀로서 제가 제시를 한 건데 이거를 여러 면에서 입증을 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은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가난하냐. 그걸 보려면은 미국의 리튬 또는 니켈, 코발트 이런 배터리의 직접적인 금속들의 미국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냐. 네,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되는 네, 거고 네. 또 이거를 미국이 얼마나 가공할 수 있냐. 또 이거를 미국이 얼마나 배터리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제가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과연 미국하고 중국이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갭이 있느냐. 이게 네. 이제 최근에 엄청난 기사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분야예요. 첫째, 미국의 리튬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 생산의 한 8%밖에 안 돼요. 이게 자원이 없는 거예요? 뭐 아니에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에 미국 그 ABC나 이런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리튬 자원에 대한 뉴스 프로가 작년부터 다큐멘터리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구나. 그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첫째, 미국이 50년대, 60년대는 리튬 생산 1위였구나. 와, 히토리도 그때는 미국이 1위였고 1위였어요. 히토리도 1위였고 리튬도 1위였어요. 자원 부자였네요. 그때만 해도. 당연히. 그러니까 리튬이 많더라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도 조금 생산해요. 조금 생산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의 8%밖에 안 돼요. 와, 그리고 중국은 남미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생산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다 합치면 중국의 생산 비중은 한 76%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재련 가공까지 그렇죠, 하는 걸 그렇죠. 다 하면은 그러니까 왜 미국이 가난하냐? 중국이 왜 부유하냐?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의 76%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미국은 8%예요. 네. 이게 가난하고 부유하다는 걸 내가 표현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배터리 공장은 어떠냐? 배터리 공장은 미국이 5개가 있어요, 현재. 배터리 공장은 왜 표현을 왜 기가 팩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팩토리라는 이유는 그 배터리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GWH, 그래서 기가와트 기가. 아워거든. 그 얼마 전에 중국이 만든 배터리 공장은 중국 내에 있는 거는 120기가와트 하나가. 120기가와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기가와트면은 100만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아, 얼마 동안요? 1년. 1년 동안요? 100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이제 미국에는 현재 5개 이런 기가 팩토리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이제 1기가와트는 아니고 한 10기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 테슬라가 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네바다에 있죠. 네. 테슬라 공장이. 네.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에 있고 테슬라는 서부 쪽에 있는 거고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있는 게 중부 아니에요. 미시간. 미시간에도 하나가 있어요. LG예요. LG 배터리 공장. 그게 2010년대 초반에 거기에 하나를 졌더라고. 아, 그때 있어요. 전기차 붐 1차 붐 불었을 때군요. 있어요. 그래서 아. LG 게 거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홀랜드 미시간에. 아. 규모는 작은데 그 다음에 SK가 하나가 있어요. SK는 어디 있냐면 조지아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서부 쪽에 테슬라가 있고 LG하고 SK가 남부 조지아하고 여기 중부에 이렇게 하나씩. 이게 다예요. 미국 배터리는. 아, 그게 다예요? 이게 다야. 네. ASC라는 회사가 하나 있다. 5개야. 네. 현재는. 네. 중국은 몇 개냐? 93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에 93개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와, 그럼 뭐 그냥 개수만으로도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도 아까 8%대 76%죠. 네. 배터리 공장도 5대 93. 아, 숫자만 봐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와.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가난한 미국인 네, 거예요. 현재까지는 다른 모든 희소금속이 다 이래요. 대표적인 것만 봐도 그렇지만 나머지도 다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이제 반도체는 조금 다르지. 반도체는 좀 달라요. 네. 반도체는 미국이 1위고 중국이 따라가는 거고 반도체는 좀 달라요. 반도체는 미국이 1위고 네. 배터리 산업하고는 좀 다른데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네. 미국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설계하고 R&D만 미국이 하다가 반도체도 파운드리라고 들어보셨죠? 만드는 공장. 만드는 공장은 또 이게 네. 대만, 한국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일본 이런 데. 네, 네. 그러니까 제조 능력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또 요즘에 반도체. 중국이 따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2009년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일부가 자원무기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 2009년부터. 2013년에 시진핑이 들어서잖아요.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좀 더 심화가 돼요. 이런 미중의 신냉전이. 왜냐하면 시진핑이 들어서자마자 한 게 중국 제조 2025예요. 중국 제조 2025. 그거는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염두에 둔 건데 반도체가 중국이 수입이 많아요. 설계나 R&D는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 중국이 한 수십조 원을 수입하는 데 써요. 반도체를. 히토리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전기차든 모든 첨단 산업이 작동을 안 해요. 그렇죠. 전기차도 배터리도 있지만 반도체도 반도체가 있거든. 있어야. 근데 중국이 이거를 다 수입을 하니까 중국은 이제 히토리는 히토리대로 다 장악하고 배터리도 앞서가고 하는데 반도체는 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중국이 자급자족 비율을 높이자는 게 중국 제조 2025인 거예요. 당시에 중국의 자급률이 얼마냐? 반도체를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율이 약 8% 정도예요. 당시에. 2015년 정도에. 당시에.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2025년까지 이거를 75%로 올리겠다 그런 거예요. 반도체 중국의 자급률을. 네. 그게 중국 제조 2025예요.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몇 년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반도체도 뭐 리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으로 다 가져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중일에 이게 제조 비중이 70몇 프로가 가 있거든. 파운드리라는 게. 대만이나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대만에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자꾸 이제 대만을 뭐 침공하네, 통일하네 이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거기다 놔둬서는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 가져오자. 뭐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먼저고. 야.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처럼 미국이 이게 설계만 하고 R&D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봉쇄도 하고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또 중국은 뭐 적국이 돼가고 이러니까 이런 공급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것도 미국으로 들어와서 해라는 거죠. 한국 반도체 생산 기지도 중국에서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안심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안미 경중이잖아요. 안보는 미국하고 해도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안미 경미로 해라는 거지. 확실하게 안보도 경제도 그런 미국하고만 거지. 해라.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하는 거고 예. 제조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본 거고 네. 제조를 미국에서 해야 되겠다.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에 2008년에 빠져나왔는데 파운드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것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당연히 밀어주기도 그건 하고. 예산을 다 네. 확보해가지고 그런 법안을 다 통과시켰죠. 바이든이. 그게 이제 인프라 법안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되고 있고 배터리는 이제 반도체가 여러 면에서 다르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처음부터. 이거는 우선 한중일에 몰려있는 생산 비중도 90몇 프로예요. 배터리는. 반도체는 70몇 프로. 더 심각하네요. 더 심각해. 배터리는 90몇 프로가 여기에 몰려있어. 한중일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제조사가 대표적인 게 10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 중국이 4개, 한국이 3개, 일본이 4개. 이렇게 10개예요. 배터리사는. 네, 네, 미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90몇 프로가 다 한중일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조를 미국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든 들어오면서 다 변한 거예요. 이 정책들이. 트럼프 때는 주로 히토류 공급망, 히토류 제조 능력을 미국 내에 강화하는 거. 네. 그거에 트럼프 정부는 올인을 한 거고 바이든은 물론 이 히토류도 강화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점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심각하게 보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더 정책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강화되는 거지. 히토리뿐 아니라 이제 네. 배터리까지. 네. 배터리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 아. 그런데 그거는 실제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갭이 미국 중국이 크게 나기 때문에 커가지고 지금 이대로 만약에 가게 내버려두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늦게라도 지금 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20세기 초반 1910년, 20년 이럴 때 네네네. 1차 대전, 뭐 2차 대전도 났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배경으로 이란하고 사우디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미국 경쟁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거든. 1, 2차 대전 와중에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중동 석유를 지배하면서 소위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지배한 거고 네네. 자동차 산업까지. 그러니까 마치 그 중동 석유를 위한 싸움이 1910년대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네요. 초기에 이제 누가 이걸 그렇죠. 장악하느냐. 그게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현재. 근데 지금은 중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93대 미국 4 이런 거예요 현재는. 과연 이게 바이든이 지금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거죠. 미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걸 보는 게
세계 경제를 보는 거고 그러네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과거에 한 1950년대인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 리튬이나 이런 생산 맞아요. 1위였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도대체 이 기간 동안 아니 너무 자만했던 건지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뒤집혔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만큼 혹은 자원보다도 무서운 그렇죠. 엄청난 무기라고도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딱 자원만 봤을 때는 되게 미국이 불리해 보이지만 이 기축통화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신냉전 이 대결 구도는 사실은 네. 복잡해요. 그죠? 네, 네. 여러 방면이 겹쳐 있고 네,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사실은 자원과 이런 것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본 거고 미국의 기축통화는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면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네.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네. 통화 체제도 바뀌는 거예요. 첨단 산업으로 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중국이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중국이 아웃사이더였던 이유는 석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또 전통 자동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또 하나는 화폐를 미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네.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중국의 숭홍빈이 네. 쓴 화폐 화폐 전쟁.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기축통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체제는 물론이고 뭐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뭐 심지어 석유하고 통화가 또 연결돼 있고 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를 무기로서 쓰는 거죠. 또 중국이 다 알아요. 이것까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나 아직은 미미하고 네. 그 역할이 네. 다만 전통 기축통화 체제로는 중국이 역시 미국을 대적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국이 요즘 아주 네, 열을 올리는군요.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이 전통 자동차 산업을 판을 바꾼 게 전기차고 네. 그게 이제 배터리라면 통화 시스템, 미국의 기축 통화 장악을 뒤집는 방식은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로 중국은 이거를 뒤집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까지도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네. 그게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있고 네. 또 원래 왜 강대국들은 가진 나라들은 자기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응? 이게 미국이 사실은 전기차를 이 중국보다 뒤늦게 된 이유는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이 너무 강했기 맞아. 때문입니다. 포드 GM 너무 강력하고 너무 네, 강했고 산업 전반 그 인프라나 이런 네. 거를 갈아엎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통화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통 이 시스템 다 돼 있는데 네, 너무 미국이 잘 돼 있는데 이걸 뒤집고 네. 디지털로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디지털 커런시를 미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첨단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화폐 시스템도 그렇게 가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힘을 쓰는 게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이란, 북한 이거 다 제재하는 방식이 통화 결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전부 거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제재하는 거죠. 네.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디지털 커런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커런시 행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중국이 역시 빠르게 가고 있는 거지 이것도. 그리고 아까 그 왜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이제 히토리우도 세계 제1위였고 리튬도 세계 제1위였는데 네네네. 왜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 네네.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환경 운동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히토리우 얘만 봐도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있던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고 네. 유명한 히토리우 광산이 이제 결국 90년대에 폐광을 하는데 네. 문을 닫아요. 근데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은 뭐 사막의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광산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거를 아웃소싱하게 되는 거지. 근데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마오토우에서 싸게 이제 히토류를 그쵸. 네. 철광석에서 뽑아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점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용 단에서 애초에 상대가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가 할 바에는 그냥 수입해오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미국은 닫고 중국은 늘려가고 그렇게 네. 되고 이제 90년대 되면은 중국의 어떤 값싼 히토류 때문에 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경쟁력 자체도 상실해버렸군요. 할래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가격 차가 많이 나기 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90년대는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처음에는 이거를 값싼 히토류 광석이죠 네. 원료로만 수출을 하다가 요거를 중국이 가공을 해보는 거예요. 히토류 가공은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히토류 농도를 네, 네. 고급 기술인데 그걸 중국이 점점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히토류 원석이 아니라 이제 히토류 화합물까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값이 뭐 몇백 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그래서 이제
원석을 수출하다가 점점 이제 비싼 화합물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이제 영구 자석을 수출하는 거야. 영구 자석은 더 비싼 거지. 네. 완성품이지. 막 모터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그렇죠. 주요 제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마이닝에서부터 매그넷까지 이게 풀 밸류 체인인데 이거를 완성한 게 20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지금 미국이 자본이 있어도 당장 지금은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닫아놨었기 때문에 네네네. 기술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해야 되고 네. 영구자석 공장이 몇 개 없어요 현재 미국에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원료를 다 미국 내에서 돼야 부품까지 만드니까 이거를 다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다 까지. 해야. 그래서 그 밸류체인을 미국이 다시 이제 복원을 하려고 그러고 문제는 환경이에요. 이걸 히토류를 미국에서 다시 하려면 네.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교수님 책에도 있던데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MP materials. 네. 그거 보니까 하고 있어요.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문제가 된 2012년에도 다시 열었다가 네네네. 2015년에 다시 닫았다가 네. 2017년에 다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장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제품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이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부침, 가격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정부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시간이 걸리긴 걸릴 텐데 채굴에서부터 가공, 연구자재 생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돼야 하는 거죠. 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저희도 그걸 유심히 봐야겠네요. 유심히 이제 봐야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 근데 관련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네. 환경 규제가 정비가 되면 갈 수 있어요. 금방 따라잡을 갈 수 수 있군요.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고. 너무 비관론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군요. 그래서 히토리는 그렇게 가고 있고 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배터리인 거예요. 배터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76대 4. 또 배터리 플랜트는 93대 4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조금 예측을 내가 해볼게요. 네네. 이거를 배터리하고 전기차 산업을 전망을 하려면 먼저 기후변화 협상에서부터 시작. 기후변화 협상. 네네. 2021년 11월 달에 그 영국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잖아요. 네, 작년에. 2021년 11월 달에. 네네네. 사실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큰 관심은 생각한 것보다 못 받았더라고요. 그게. 네. 어쨌든 열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선언문이 채택이 된 게 있어요. 그 선언문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기후변화 대응이 뭐 다른 많은 분야에도 있지만 운송에서 나오는 CO2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언문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뭐라 그러냐면 2030년까지는 북미하고 유럽, 그러니까 네. 선진국이죠. 북미하고 유럽 선진국이 전기차가 내연차를 추월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전기차 비중이 50%가 되게 한다. 그러네요. 50% 이상 돼야지.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북미 유럽 50% 비중이 우리 목표다. 딱 선언을 한 거예요. 대신 나머지 국가는 2035년까지 하겠다. 조금 더 시간을 줬군요. 네, 시간을 좀 더 준 거죠. 네, 5년을. 네, 네. 그러면 2040년은 어떠냐? 100% 전기차로 간다. 요게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는 미래는 최소한 자동차 부문은 이렇게 간다고 표준을 제시한 거예요. 네. 2030년 절반의 전기차. 2040년 100%.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사이즈 나오겠네요. 또 리튬은 어느 정도 네. 돼야 되느냐? 네. 이게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유엔 차원에서 선언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미국은 사인을 안 했어요. 미국 사인을 안 했어요? 사인 안 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 독일 사인 안 했어요. 선진국들은 아니, 사인 안 그러면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이든이 2021년 1월달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 유엔에서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 거를 발표했어요. 바이든이. 네.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이 상당히 기후변화에 몰두해 있는 대통령은 맞아요. 환경 문제 네. 몰두해 있고 미국을 그런 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게 맞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야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게 바이든의 메시지인 거죠. 이거를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이든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첨단 산업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거고 배터리, 전기차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거기 때문에 결국 기후변화 대응이 강대국이 되는 길이 그러네요. 맞는 거죠. 그 방향 안에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다 들어가 맞는 있으니까. 거죠. 맞는 거. 그래서 바이든이 2021년 8월 달에 그 행정명령으로 내놓은 거가 그
그 전기차 비중 50%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40년까지는 100%를 염두에 둔 거예요. 바이든도. 네네. 똑같아요. 네. 유엔에서 발표한 거.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전기차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자동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2%고 네. 미국의 리튬 생산량이 전 세계의 8%밖에 안 네. 되고 또 배터리 플랜트가 5개밖에 안 되고 전 세계 130개 중에 똑같아. 이게 전기차 비중하고 이게 똑같이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수요가 없는데 배터리를 왜 만들겠어요? 그렇죠. 리튬을 왜 생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먼저 가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은 먼저 이거를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수요를 우선 진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산업 따라온다. 따라온다. 리튬 채굴.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한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먼저 전기차 수요를 진작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쓰는 관용차. 아, 그거부터. 우선 전기차로 한다. 그래서 그게 65만 대. 그걸로 먼저 펌프질을 하는 거지. 마중물을 네. 정부 관용차로 하고 65만 대.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네. 따라오겠다. 아, 그러니까 현재 2%가 2030년에 50%가 돼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마어마한 네. 야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플랜트가 따라가는 건데 목표는 우선 그렇게 해놓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전기차가 그러면은 2030년에 50%가 되려면 몇 대가 돼야 되느냐. 전 세계는 한 6천만 대가 돼야 돼요. 미국은 한 1,000만 대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미국은. 네, 보셔는 미국 내에서. 그게 50% 추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한 1억 대 조금 더 되는 거 자동차가. 네네. 그 중에 50%가 되려면 추월하려면 6천만 대가 돼요. 네네. 근데 변수가 발생했어. 최근에. 이거는 뭐 바이든도 예상을 못한 건데 21년 8월 달에 바이든이 50%를 딱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상황들이 잘 보시면 코로나가 점점 심화되면서 네. 중국이 봉쇄를 하고 네. 또 연말에는 막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물류도 막히고 이렇게 되니까 복합적인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중국의 자원 무기화 또 남미 국가들도 민족주의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출 통제, 자원 무기화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리튬도 영향을 상당히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 이 정도의 전기차 전망이 이게 실현되겠나. 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분야에서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 이번엔 배터리 제2의 반도체가 배터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이제 한국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한국 배터리 3사가. 큰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전기차 전망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망을 어떻게 내놨냐면 2030년이 되면은 50%가 아니고 네. 한 30% 정도? 오, 많이 낮추네요. 그렇게 되면 한 3천만 대 정도로 전망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추월 시점 전기차가 네네. 한 50% 되는 거를 2040년으로. 10년 밀렸네요. 그게 더 현실적인 네, 전망일 것 현실적으로.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조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어찌 됐건 그런 전망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93대 4가 예를 들면 네네.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의 숫자가 이게 2030년이 되면 어느 정도로 이게 좁혀질 거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데 현재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안 좁혀지는 걸로 나와요. 중국하고 미국. 네, 네. 예를 들면 현재는 총 배터리 생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0기가와트시 정도 돼요. 이게 원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은 약 2000기가와트시가 될 거다. 그럼 그 중에 미국이 현재는 한 50기가와트시밖에 안 돼요. 네. 50기가와트시가 미국이 얼마가 될 거고 중국이 얼마가 될 거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근데 미국이 뭐 많이 해봐야 300 얼마고. 지금의 중국 정도.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은 중국 뭐 1000 몇백이 되고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드는 안 걸로 줄어드네, 나오더라고요. 격차에 하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기차 대수 자체가 이제 중국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은 이거를 군비 경쟁이다 이게. 네. 암즈 레이스다. 배터리가 그냥 공장의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마치 핵탄두 숫자하고 똑같은 거다. 진짜 군사 무기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뭐 보는 크게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중국에서 이걸 다 수입하는 걸로 되면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2010년 이전은 원료도 중국에서 가져오고 배터리 셀을 다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고 이랬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다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다 거예요. 뜯어내네요 이거를. 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원재료에서부터 이거를 자체적으로 미국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 반영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중국이 다시 상호우절하는 시스템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다. 가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배터리에서부터 점점 더 다른 첨단 산업으로 갈 거거든요. 이어지니까. 근데 이해관계는 훨씬 더 높은 걸로 갈 거예요. AI 앞으로 나올 거는 또는 뭐 블록체인, 우주 기술 이런 데로 가거든. 그럼 이제 그렇죠. 똑같은 거죠.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우주 기술 이런 데로 가면 선점함으로써 갖는 파워가 어마어마할 더 거예요. 세지겠네요. 서로 이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거는 미국, 소련 간의 20세기의 냉전이 한 5, 60년 갔다고 치고 지금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네. 미국, 중국은.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한 1회 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올 거야. 뭐 AI, 뭐 블록체인.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이해관계는 점 더 큰 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더 첨예해지겠네요. 더 첨예해지. 지금 정도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정도로. 말도 안 돼. 이게 이제 타임라인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회고 네. 앞으로 더 간다. 더 간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간다.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 주에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TSMC라고 하는 그 대만 TSMC, 파운드리 회장이 그거 성공 못할 봤어요, 거다. 봤어요. 예,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봤어요. 저희가 일견 생각해봐도 여태까지 싸게 잘 해왔잖아요. 또 아디다스도 공장 영국, 유럽으로 안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 같더니 CEO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아시아 이런 쪽에 싸게 공급망을 맞죠. 잘 구성해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돌아갈 수가 있겠냐. 근데 반도체도 맞아요.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견 이게 일시적으로 또 좀 지금 뭐 갈등도 심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그동안의 밸류체인이라는 게 공급망이라는 게 전 세계에 뻗쳐 있었잖아요. 그게 세계화였고 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물류 비용이나 정치적인 차이 뭐 이런 게 작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과연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공급망을 한 나라 안에 이걸 꾸겨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떻게 꾸겨놓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네. 이제 비용까지 감안하면 네, 네. 또 환경까지 감안하면 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환경에 폐해가 되는 산업을 가져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반발도 이게. 심할 것 같고.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을 가공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환경 폐해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친환경을 써도 네. 과연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 내에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러고 이거를 미국 내에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공급을 못하면 동맹하고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군요. 같은 새롭게. 편. 네. 새롭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 국가가 중요해지겠죠. 가공 공장을 둘 수 있다. 아하. 중국에서 뺀 제조 공장을 베트남에 갖다 놓거나 네. 뭐 이런 거죠. 네. 말레이시아, 네. 인도네시아 아주 좋은 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동맹이 새롭게 맺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인도 같은 데가 아주 그 좋은 후보지죠. 그런 면에서 시장도 크고. 그래서 인도 같은 국가를 자꾸 이제 동맹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인도는 13억이고 네. 아세안만 7.5억이에요. 합치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이 인도 아세안을 서로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럼 엄청 여기를 잡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봐야겠네요. 여러 면에서. 어디랑 동맹을 맺고 맞아요. 그 대통령들이 자꾸 가가지고 이렇게 외교하는지 중요해요.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가 앞으로 전기차를 다 쓸 때기 때문에 20억 시장이 생각해 보세요. 현재 미국, 중국이 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자체 전기차를 자국 내에서 확대하는 거 보급을 그렇지만 사실은 자국 내에서 전기차의 비용을 낮춰서 표준화해가지고 인도 아세안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생산 단가를 낮춰서 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미국, 중국은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자원 공급지는 중남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동맹을 맺을 때 아마도 중남미, 아프리카는 자원 공급기지, 네. 인도, 아세안은 새로운 시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로 꾸겨 넣는다는 건 너무 좀 그거는 극단적인 불가능한 말씀이고 얘기야. 공급망 재편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새로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런 전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요즘 뭐 인플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당분간은 그렇죠.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현상 중에 두드러진 게 이제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네. 농산물도 올라가서 네. 그린플레이션이고 첨단 산업의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네.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원재료, 소재, 뭐 심지어 반도체 가스 같은 게 많다 그러잖아요.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 수급에.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 형태로.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해요. 심각하고 바이든 정부가 인기가 조금 없다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주된 원인은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역시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처럼 이게 원자재 취약한 국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미국도 그러고 이게 물류 비용이 아무튼 올라가니까 이게 공급망을 바꾸려다 보니까
값싼 공급지인 중국을 배제하니까 불가피한 하나의 지금 홍역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공급망 재편이 빨리 이게 돼야 제2의 생산 기지를 아무튼 어디든 물색을 해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베트남이건 네네. 뭐 뭐건. 근데 지금은 베트남의 반도체 공장들이 좀 있지만 거기도 뭐 봉쇄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네네. 거니까 어찌됐건 이거를 넘어가야. 근데 이게 이제 감염병이나 뭐 이런 공급망이가 이제 좀 잦아들면 그때는 아마 중국에 가 있던 공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조업 기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이 옮겨가겠네요. 그거는 아마 뭐 아세안 어느 국가거나 이런 네.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미중 화해 가능성은 어렵고 패권이 더 화해는 하긴 해야죠. 하긴 하지만 이제 물 밑에 있던 그 패권 전쟁은 뭐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이션도 당분간 그렇다고 봐야죠.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공급망 재편이 네. 잘 잡을 때까지. 네. 근데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뭐 공장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부분으로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주식 이런 투자도 관심 많으세요. 네, 네, 미중 네. 패권, 네, 요즘 뭐 네. 신냉전 이런 거에 너무 관심 네, 많으신데 네. 교수님께서 구독자분들께 특히 지금부터 또 앞으로 투자하면서 특히 어떤 것 좀 꾸준히 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팁을 주신다면 맞습니다. 네. 아마 요즘에 이제 어느 누구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경제와 정치와 뭐 지정학, 패권 이게 차이가 없어요. 네.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한꺼번에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조금 구독자분들 특히 이제 투자 전망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봐야 된다 그런 거는 최대의 화두가 되는 첨단 산업 반도체하고 배터리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근데 그게 중국 쪽의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면은 중국이 과연 얼마나 따라붙고 있냐 미국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혹자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뭐 제재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걸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선전에 상장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경쟁력과 혁신을 이루고 있어요. 배터리 업체 중에 CATL 그 유명하죠. 1등이잖아요. 그 창업자가 이제 네. 정위친인데 영어로는 라빈 정이던데 2011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CATL을. 지금 중국 내에 작년도에 정위친이 4번째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와. 등극을 했어요. 이 배터리 판매 하나로. 와. 상장이 된 게 네.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2018년이에요. 아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네요. 10년 만에 배터리 업계를 제패했네요.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250조 원이에요. 그리고 LG 엔솔하고 뭐 이렇게 네네. 대적하는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분들이 좀 주의해서 이렇게 볼만한 게 과연 LG 엔솔과 CATL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제 유럽의 배터리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CATL이 가지 못해요.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가는 거고 네. 유럽에서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누가 먹냐? 한국도 진짜 중요한 상황이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LG 엔솔의 부회장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LG 엔솔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배터리 잔고 수주 잔고가 LG 엔솔은 200조 원으로 CATL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총은 훨씬 작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뭐 LG 엔솔이 더 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면에서 봐야 돼요.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은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술 변화가 앞으로 변화무쌍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화두가 뭐냐면 CATL이 LG 엔솔을 끌어내리고 1위가 됐다는 게 화두거든요. 네. 1위가 됐어요. 그 1위가 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CATL이 지금까지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에만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LG 엔솔은 원래 해외에 많은 거고 네. 자산이 그래가지고 유럽에 이제 독일에다가 기가 팩토리를 처음으로 하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럽 시장 공략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러네요. 또 CATL 말고 BYD도 있고 뭐 여럿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어떻게 갈 거냐 그거 하고 과연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재밌는 사항. 아직은 아닌데 지금 미국 쪽의 언론의 기사들이 보면은 타진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이 지금 그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작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늘려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한국하고 하잖아요. 한국하고 하고 일본 패나소닉도 들어가 있고 도요다도 일부 전망들이 뭐가 나오냐면 결국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상당히 수입을 하게 될 거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CATL이 LG 엔솔을 끌어내리고 유럽하고 이런 데를 장악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값싼 배터리거든. 비싼 금속을 안 쓰고 비용을 30%를 낮춰서 한 게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튼 이걸로 치고 나간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도 해야 되느냐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변수고 앞으로 아마 미국은 CATL이 너무 커지거나 중국 배터리가 유럽을 막
장악해 나가고 네. 미국까지 막 들어오고 네. 이러면 그게 이제 제2의 화웨이처럼 되지 않을까. 딱 느껴지는 게 저도 난 통신업계에 화웨이를 제재한 것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아마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런 제재 방법 카드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혁신하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을. 아예 또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 거네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코스트가 많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기술 혁신을 하는 거예요. 해서 어찌됐건 이 표준을 선점하는 거지. 새로운 기술로. 왜냐하면 배터리 기술은 원래 미국이에요. 원래가 미국의 그 뉴욕 주립대 구디노프 교수라고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 아이러니한 게 기술 개발은 세계 1위인데 생산 능력은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넘겨준 거죠. 아웃소싱하다 보니 이런 일이 그런 벌어졌죠. 네. 셈이죠. 그래서 기술 개발은 미국이 유리하죠,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배터리 공장들을 다 갖다 놨기 때문에 한국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걸 판을 바꿔가지고 값싸고 코발트 같은 거 안 쓰는 이런 배터리 그러면은 또 판도가 바뀌는. 바뀔 수 있죠. 그런 거를 미국이 꽤 하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이제 판이 바뀔 수가 있죠. 열심히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책 제목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이어가지고 그렇죠. 야 저는 이제 좀 걱정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감을 받는데 지금부터 2025년까지가 앞으로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많은 정책을 내놨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불과 이제 2달 전에도 바이든 정부가 국방 수권법이라고 그러죠. 네. 국방 수권법을 발동을 했어요. 네. 국방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원자재, 네. 주요 광물, 네. 특히 이제 리튬, 니켈, 네. 코발트 이런 거를 정부 돈으로 채굴하는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를 다 정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국방 수권법이에요. 네. 그걸 발동을 했어요. 2달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배터리 전략을 내놨어요. 미국이. 배터리 청사진. 미국의 에너지부가 영어로 말하면 National Blueprint for Battery Industry. 이게 원래 나온 건 2021년 6월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배터리 산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게 거기 나와요. 5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런 정책을 다 펼쳐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채굴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리튬 광산을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바다, 캘리포니아, 또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개발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부 지원으로. 그래서 미국 내 리튬 생산을 강화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내 가공 능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 배터리 플랜트. 네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재활용을 강화한다. 재활용까지도. 5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인재 양성. 5개를 네.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블루프린트가 나와 있어요. 이 5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그동안 제조 능력을 다 넘기면서 인력도 사실은 많이 고갈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인재도 넘어갔군요. 그래서 미국의 공대, 스템, 사이언스, 뭐 테크놀로지, 수학 이런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국하고 한국의 인력을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인재 양성도 하고 배터리 재활용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목받는 산업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저자이신 김영규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요즘 신냉전이고 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고 책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거 보시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신냉전 패권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힌트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